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이것과 관련해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앞으로의 우리가 또 걸어야 될 길, 넘어야 될 고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그 자체는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북한은 이미 또 그것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북한의 그렇다면 실태는 어떤 것인지 등등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모든 것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예. 정 소장님은 진작부터 그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주장을 펼쳐 오셨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북한이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서 예. 핵추진 잠수함 개발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2023년 그리고 올해 와서 급진전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23년에는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기존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가 탑재 가능한 네. 잠수함을 진수시켰어요. 이게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는 이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이제 전략 핵 잠수함이죠. 네. 그걸 북한이 올해 3월 달에 건조 중인 걸 보여줬는데, 의외로 그 속도가 상당히 많이 진척된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에 북한이 전략 핵 잠수함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좀 비웃었거든요. 아, 니들이 무슨 그렇죠. 핵추진 잠수함이냐? 예, 북한의 조선업 능력을 봤을 때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꿈 같은 그냥 뻥 아니냐? 이런 식이었군요. 예, 비현실적인 걸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네. 그런데 북한이 전략 핵 잠수함 갖고 있지 못하지만은 잠수함 수에 있어서는 세계 1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중소형 잠수함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잠수함 제조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전략 핵 잠수함을 만든다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 그에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도? 예, 왜냐하면은 북한이 전략 핵 잠수함을 갖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확실한 이격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지상에 있는 거는 북한이 가령 미사일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네. 위성으로 미리 포착해가지고 네. 그걸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물속에 있는 잠수함은 사실 그걸 파악하기 어렵고. 네. 그 북한 잠수함이 남해로까지 와서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건 사드로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략 핵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태평양을 지나서 미 본토 앞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략 잠수함에서 미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대위권 제지 기술도 필요 없잖아요. 바로 그냥 옆에서 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런 능력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은 유사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북한이 핵무기나 EMP탄으로 한국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럼 미국이 당연히 보복 차원에서 북한 핵무기를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이 확실하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미국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포기 못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있는 엘브리치 콜비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장 억제,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확장 억제 그거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네. 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 수십만 또는 수백만 죽는 걸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은 없다라고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북한이 미국에 대한 본토 공격 능력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 미국의 어떤 이런 대한 방위에서 상당히 구멍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예, 확장 억제는 확실하게 무너지는 거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북한 핵무기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는 위험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북한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서해 북방 한계선이잖아요. 네. 서해 NLL은 1953년에 유엔군 사령관이 당시 국제해양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은 거거든요. 그때는 영해를 3해리까지 인정을 했고 그래서 북한 내한선에서 3해리 되는 지점 밖으로 나오지 말라 해가지고 그어놓은 선이 NLL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NLL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게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령 우리가 영해가 3해리라 하더라도 영해 밖으로 못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해리 내에서는 배타적인 어떤 권리를 갖는 거지 네. 못 나가는 선이 아닌데 북한 같은 경우는 3해리 밖으로 못 나오게끔 딱 가둬둔 거죠. 아, 예. 예, 그런데다가 북한의 불만이 이제 완전히 폭발하기 시작한 게 90년대인데 90년대 들어서 국제해양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해를 12해리까지로 확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그러면 우리도 12해리까지 인정해달라. 네. 근데 한미가 못한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기존의 NLL 고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하면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서해교전이 발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해리냐 12해리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결국 경제적 이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서해 꽃게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 꽃게 잡아서 중국에 수출하면 굉장히 큰 외화벌이 쌓인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3해리까지 가서 꽃게를 잡는 거하고 12해리까지 가서 꽃게 잡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게잡이 처리되면 될수록 북한은 이걸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2023년 말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NLL 무력화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2024년 1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무력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없었으면은 네. 파병이 없었으면은 저는 2024년이나 2025년에 북한이 NLL 무력화 조치에 나섰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아, 뭔가 무력 행사를 했을 거다. 예. 근데 이제 러우 전쟁 뭐 파병하면서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됐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워야 됐기 때문에 북한이 두 개의 전장을 만들 수 없었죠. 근데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네. 북한이 다시 여기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거는 과거에 북한이 백령도 점령 훈련됐어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백령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땅인데 북한이 점령 네, 무력으로 해서 점령하는 훈련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근데 과거에 김정은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연평도가 우리 땅인데 연평도에서 포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포격, 집중 포격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김정은은 그러니까 이 서해오도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우 전쟁 끝나고 나면은 북한이 백령도 다 점령하고 만약 한국이 보복한다, 보복당한다면은 서울에 핵무기 사용하겠다, 협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이게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과거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슷한 방법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 러시아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제한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 활동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핵무기를 살상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북한 6차 핵실험 때 이건 EMP탄으로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전자기 펄스탄으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전자기 펄스탄으로 만약 이걸 고고도에서 터뜨린다. 그렇게 되면은 대전 같은 데 위에서 터뜨린다고 하면은 중부 지역 이상 그러니까 우리 국토 한 3분의 1 정도가 전기 통신이 마비되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겠네요.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오고 뭐 많은 외국 기업들도 철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 사이에 뭐 전기 안 들어오면 은행도 마비가 되고 슈퍼마켓도 작동 안 하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 우리가 그렇다 보복 차원에서 EMP
터트려봤자 예. 북한 입을 피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그 핵을 사용 안 할 거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네. 그렇게 보는 건 이제 굉장히 나이브한 거고 핵잠수함도 북한이 이걸 보유하는 목적 자체가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 확장제 유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핵 개발에 진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그게 됐다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그럼 핵을 어떻게 이제 사용할 건가의 관점에서 육상을 넘어서서 해상에서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리고 더군다나 핵 추진의 경우는 잘 발각도 안 되고 뭐 오랜 자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결국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최대 목적이 당귀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거. 음흠.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 확실한 이격 능력 그리고 다탄도 ICBM을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이거 성공하게 되면은 미국의 확장 억제 해구사는 그야말로 찢어진 우산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미국으로 쏜다고 했을 때 뭐 처음부터 북한이 쏘진 않겠죠. 근데 북한이 이제 남한의 핵무기 사용을 했을 때 그럼 미국이 북한 핵무기 사용한다면은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 ICBM을 한 발 쏜다고 했을 때는 미국이 막을 수도 있고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격 훈련이라는 거는 연습이라는 거는 미국 한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ICBM을 쏘는 걸 연습을 하고 그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그러면은 맞추는 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는데 기습적으로 쏜다고 했을 때 그걸 맞출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지금도 요격률이 100%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탄도 ICBM을 개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대권에 진입하면서 탄두가 여러 개로 나눠져요.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요격하기가 없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예.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북한의 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정도라고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왔다라고 봐야 되나요? 예. 올해 3월 북한이 이제 핵잠수함의 선체를 공개했죠. 네. 그걸 보여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그 소형 원자로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 수는 없을 거고, 러시아에서 제공을 하게 되면은 네. 문제가 달라지죠. 그리고 선체를, 그러니까 공개한 걸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5년 내에 북한이 핵잠수함을 진수할 가능성이 크다. 아, 5년 내에? 예. 그렇게. 상당히 빠른 건데요, 그 정도면? 그렇죠. 이번에, 올해 북한이 공개한 그 핵잠수함을 봤을 때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러시아가 그 핵잠 관련 그런 기술. 고급 정보를 설마 북한에게 주겠느냐. 아. 그럴 리 없다라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같은 가정은 사실 근거 없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과거에 인도가 핵잠 개발할 때도 네. 러시아가 이 구형 핵잠을 빌려줬거든요. 그걸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인도가 핵잠 이제 관련 이제 건조 기술 습득을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러시아는 과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이 첨단 기술을 동맹에게도 주질 않습니다. 네. 이게 곧 돈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는 반대로 과거에 돈이 없을 때 첨단 기술을 다른 나라에게 팔고 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가 그게 미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실상은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기술이라는 거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K 방산에 사실 러시아가 기여한 부분이 따지고 들어가면 따지고 들어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 원잠 관련해서도 어떠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북한이 1990년대 초에 NPT를 탈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핵추진 잠수함이라도 우리가 건조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김영삼 정부 때요? 김영삼 정부 때 꽤 오래전 일이네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시작은 그때서부터 했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 네. 관련 기술을 우리가 러시아에 돈 주고 그때 배웠어요. 네. 이미 김영삼 정부 시기. 김영삼 정부 때.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때 우리한테 노태우 정부 때 차관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차관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 그걸로 갚았군요. 그때 이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아니고 다른 방산 관련해서 그 당시 우리한테 기술 상당히 많이 줬죠. 그랬었고 이 원자로 소형 원자로 관련 기술도 우리가 따로 이제 돈을 주고서 그 당시 배웠는데 네. 러시아 가서 네. 그게 지금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도 좀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은 우리랑 좀 적대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사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좀 원튼 원치 않든 도움을 준 측면이 있는 거군요. 예. 또 북한 핵 개발에도 사실 러시아가 좀 기여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은 핵무기는 거기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최소한 북한 핵추진 잠수함을 따라다니다가 필요하면 요격을 할 수도 있죠. 어뢰나 뭐 이런 걸로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 핵잠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능력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이거 견제라도 할 수 있어야지. 최소한의 우리의 그렇죠. 자체 방위를 할 수가 있다. 예.